생활 속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새겨져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리 민족의 안전과 비밀을 지켜내 세대의 전통을 잇게 해준 것. 자물쇠다. 장인의 손끝에서 창조되는 자물쇠의 숨은 과학을 파헤쳐본다. 그리고 자물쇠가 전통 가구의 완성이라 불리는 이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첨단 비밀을 간직한 전통의 파수꾼 자물쇠. 우리가 몰랐던 역사와 과학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서울시 마포구. 대한민국 전통 장석 제작 기능 전승자 양현승 씨의 작업실이다. 목가구에 장석을 달아 모양과 기능을 살리는 것은 우리 민족 전통의 방법이다. 섬세한 양현승 기능 전승자의 손길에서 전통 가구가 만들어진다. 그가 만든 것은 무엇일까? 명칭은 이제 피람이라고 많이 하죠. 예. 연필 담기도 하고 그 붓이라든가 그런 거 담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것을 이것을 그대로 한번 재현 한번 했었어요. 이것을. 네.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필함. 그런데 단순히 물건을 담는 함이 아니다. 필함에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가 녹아 있다. 좌측으로 밀면은 이게 열리게 돼 있고 여기가 걸리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안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닫으면은 열리지를 않죠. 작은 필함조차도 잠금 장치, 자물쇠가 달렸다. 목가구나 목조 건축물을 개폐할 때 필요한 경첩, 자물쇠, 그리고 손잡이나 장식으로 부착하는 금속을 장석이라 한다. 장석은 목조의 꽃이라 불리며 화려함과 견고함을 동시에 지녔다. 우리 장석도 역시 그 옛 것을 보면은 너무 다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 놓으셨나. 그 조각 기법도 한번 내가 많이 연구해서 놔보지만은 대단해요. 그중 자물쇠는 장식적인 요소와 보안 장치로서의 기능적인 요소를 지닌 중요한 장석이다. 단순히 세밀하게 금속을 다루는 것뿐 아니라 잠금 장치로서의 첨단 과학 기술이 적용되어야 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대인들도 전통 자물쇠를 제대로 풀 수 없다고 한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자물쇠에 숨겨진 역사와 전통 과학은 무엇일까? 자물쇠를 보면은 거기에는 그 많은 금속공예의 기법과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그런 요소들 그리고 과학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물쇠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 말로 하면 장인이지만 요즘 말로 하면 전문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결의과학 기술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나 만들지 못해 누구나 열 수 없었던 전통 자물쇠. 아름다움과 견고함, 그리고 풀 수 없는 비밀을 품은 자물쇠. 우리는 언제부터 자물쇠를 사용했을까? 그리고 초기의 자물쇠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누구나 자물쇠를 처음부터 소유할 수 있었을까? 자물쇠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 보자.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 한성 시대의 군사적, 문화적 요충지다. 대규모 흑성으로 삼국시대 당시 백제를 지켜내는 중요한 토성이었다. 풍납토성에서는 당시 시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들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군사적 유물뿐만 아니라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생활용품도 대거 출토됐다. 그중 하나가 열쇠였다. 처음에는 그 열쇠가 출토되었을 때 이게 열쇠인지 아닌지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열쇠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알게 됐는데 풍납도성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부분에서 열쇠가 출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풍납도성 내에서도 발굴한 지역에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남 부여군 백제 후기 도성인 사비도성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도 백제의 자물쇠가 출토됐다. 출토된 곳은 부소산성, 화지산, 청산성이다. 지난 2015년 청산성에서 발굴된 자물쇠. 청산성은 백제 왕이 머물렀던 사비도성을 지키는 주요 군사시설이다. 이번에 나온 이 지금 자물쇠는 요 사비도성의 동북 모서리인 청산성, 나성 바로 위에 능선부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유구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귀족이라든가 뭐 평민들이 사용되는 그런 집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국가 시설물에 버금가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 와당들이 나온 때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군사시설의 심장부에서 발견된 백제 시대의 자물쇠. 토성과 산성은 삼국시대의 보안과 안전이 직결된 장소다. 국가의 핵심에서 자물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비밀을 지켜낸 것일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국시대의 자물쇠 열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고고학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들을 살펴봤더니 삼국시대 도성, 그다음에 당시 국가 종교였던 불교와 관련된 사원, 그리고 성 안에 사용되었던 뭐 성 무기고라든가 아니면 무슨 곡물 창고라든가 그런 곳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자물쇠의 사용처를 유추해 보면 건축물의 문, 무기 저장고, 죄인을 잡아두는 형구에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왕이나 귀족들의 중요 문서나 재산을 보관하는 잠금 장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자물쇠는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거나 국가적 규류가 있을 때 용숭한 대접을 상징했다. 월지는 신라시대 인공 연못으로 기록에 의하면 670년대 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의 경사와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풀던 장소다. 예전 백제의 침입을 받은 뒤 왕건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월지 안에는 신라시대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당시 화려했던 신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그중 월지가 신라의 왕자와 연관이 있다는 유물이 나왔다. 동궁 아일이라 쓰여진 자물쇠다. 동궁안은 신라시대 세자 처소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월지가 왕자의 처소였음을 동궁 아일이라는 자물쇠로 확인한 것이다. 자물쇠가 역사적 진실을 풀어준 것. 천년의 역사를 지닌 통일신라는 자물쇠를 단지 잠금 장치로만 사용하진 않았다. 한신대학교. 이곳에서도 고대 전통 자물쇠를 만날 수 있다. 한신대학교에 전시된 용인 언남동 유적 유물. 용인은 고대부터 크고 넓은 평지 지형으로 삼국시대의 각축장이 되었다. 용인은 삼국시대 정세 변화에 따라 차례로 백제, 고구려,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 여기는 용인시에 있는 언남동 유적에서 발굴된 자물쇠 열쇠가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물쇠가 일반적인 건물에 사용된 것이었는데 또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그 상자에 채워져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구덩이에서 출토가 되었어요. 자물쇠가 출토된 구덩이다. 이곳에는 우경에 사용됐던 쟁기, 솥, 수레바퀴 등이 자물쇠와 함께 출토되었다.
완도 청해진에서도 용인 언남동 유적과 같이 구덩이에서 농경 유물들과 자물쇠가 발견돼 통일 신라 시대 자물쇠 용도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이 농경 의뢰와 관련된 행위의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남동의 자물쇠 열쇠는 좀 색다른 의미에서 자물쇠의 의미를 살펴보는 이제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경남 창녕 마를리 유적. 통일 신라 시대 불교 유물이 쏟아져 나온 사찰터다. 이곳에서도 자물쇠가 출토됐다. 금빛이 화려한 문양의 자물쇠들이었다. 자물쇠 몸통이 용두와 보상 당초무늬가 새겨져 있는 금동 자물쇠가 있는데 그게 신라 시대 때 제일 화려했던 자물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자물쇠를 제작하고 사용했다. 그리고 자물쇠는 군사, 종교 시설 및 농경사회 중요한 도구들을 지켰다. 국가의 핵심에서 민족의 안위와 전통을 보호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 고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후손들에게 풀어내고 있다. 고려를 건국하고 통일을 이룩한 태조 왕건. 그가 잠든 왕릉에도 자물쇠가 있다. 왕의 권력에 범접할 수 없도록 자물쇠가 지켜주길 바랬던 것일까? 삼국시대가 지나고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자물쇠는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된다. 고려시대의 자물쇠는 한글의 피읍자와 같은 형태를 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특징은 자물쇠가 좌우 대칭이라는 것. 역시 균형의 미겠죠. 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균형의 미. 물론 자물쇠뿐만이 아니고 고려시대 때 모든 금속 유물이나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면은 대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에는 자물쇠의 문양에도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불교에서 신성과 수호의 의미를 지닌 용, 자물쇠의 비늘부터 수염까지 살아있는 듯한 용의 모습을 재현했다. 화려한 용 문양의 연꽃 당초문까지 고려시대 자물쇠의 정수로 꼽힌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조를 한 다음에 용의 형상을 주조를 한 다음에 세세한 부분은 모조 기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털모자입니다. 쪼을 조자, 털처럼 가느다랗게 쪼아서 새겼다라는 기법, 그게 모조 기법인데 모조 기법으로 후에 조각을 가미를 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청자의 상감 기술뿐 아니라 금속 상감 기술도 발달했다. 이에 자물쇠에도 금속 상감 기법이 적용돼 잠금 장치의 기능뿐 아니라 아름다운 장식의 기능까지 더해졌다. 특히 고려시대 금속 상감 기술 중 청동이나 철 구리의 은실을 이용해서 문양을 넣는 은입사 기술은 최고로 꼽힌다. 고려시대의 자물쇠는 철뿐 아니라 다양한 금속을 이용했는데 다루기 어려운 순금도 자물쇠로 만들었다. 고려시대 자물쇠 중 90% 이상인 순은 자물쇠도 출토됐다. 은을 다루는 기술은 중국에서조차 희귀한 것이었다. 화려한 문양과 금과 은 등 고가의 재질인 만큼 고려시대는 자물쇠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다. 은으로 만든 자물쇠는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야서 이외에는 제작을 못했을 것입니다. 또 특히 재질의 중요한 재질상 장야서 이외에는 못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왕실의 전유물이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고려시대 역사서인 고려사에 따르면 장야서는 금속을 녹여 물건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공민왕 때는 병조에 병합되었는데
고려 공민왕은 자물쇠를 제작해서 지방 관리에게 내려보낸 기록도 있다. 자물쇠는 왕의 하사품이었던 것이다. 자물쇠가 국가에서 제작, 생산, 관리되었던 고려. 국가기관으로 치부됐던 사찰에서도 자물쇠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려시대 자물쇠를 볼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부도. 목조 건축 양식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창호나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문을 잠갔다는 표시로 이제 자물쇠를 새기기도 합니다. 그거는 즉 벽사를 막아준다는 거죠. 예, 공고히 하겠다라는 부정을 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깃들여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 자물쇠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교 정신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물건이자 지방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는 왕의 하사품, 국가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고려시대 금속 기술을 여과없이 보여준 예술품이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는 다양한 신분계층이 생겨나고 농경뿐 아니라 상업 또한 발달해 자물쇠는 잠금과 보안장치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재산을 지키고 비밀을 차단하는 자물쇠 기능이 더욱 구체화된 것이다. 권위와 부의 상징으로 조선시대에 자리 잡았던 안방 가구가 화려해지자 장석 또한 더욱 견고해졌다. 장석으로서 자물쇠는 기능의 미적인 요소까지 결합해 더욱더 다양해졌다. 나무로 이렇게 빗장을 걸어서 못 열게 한다든지,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안 통하는 거야. 그 10도둑 한 사람이 10사람이 한 도둑 막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뭔가 내 소유물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열쇠를 넣을 때도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따지는 게 있는가 하면 5번, 6번 이렇게 그거를 작동을 시켜야, 또는 최대 8번까지 이렇게 열쇠 구멍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르기 좋게 다른 말들이 없으니까 비밀 자물쇠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조선시대 자물쇠의 특징은 황금색이다.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녔던 금. 하지만 금으로 자물쇠를 만드는 것은 비용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았다. 가격이 비싼 금 대신 금색을 가지며 단단한 금속을 찾아야 했다. 결국 합금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황동이 탄생했다. 황동은 이제 구리에다가 그 아연을 섞는 겁니다. 아연을. 이제 구리가 보통 한 65%, 아연이 한 30%, 그 다음에 그 주석이 한 5%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이제 황동 재질의 그런 것들. 왜냐면 금빛을 좋아했어요. 조선시대 나라를 다스리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에 따르면 도성 안에서 왕실의 기물을 만들던 장인 견공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견공장 안에 두석장이 4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두석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금속을 이루는 말이다. 두석장은 구리, 철, 아연 등을 합금을 해서 황동을 만들고 황동을 이용해 장석을 만드는 장인을 뜻한다. 장석은 목가구의 금속 장식을 이루는 말인데 경첩, 장식, 손잡이, 자물쇠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옛날 선조들은 목공의 품에 장석을 붙여서 오랫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석을 통해서 미적인 요소를 더했는데 따뜻한 나무의 질감과 차가운 금속의 질감의 대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안정과 균형감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조 가구는 목조라는 특성상 뒤틀림이나 수축과 팽창이 있다.
장석은 이런 목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구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보호와 잠금이라는 자물쇠도 가구에 달아 보안장치로서도 기능을 더했다. 이것이 장석이 목조 가구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다. 두석장, 우리 시대에는 사라져가는 낯선 이름이 됐다. 하지만 세대를 잇고 전통을 보존하는 두석장이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박문열 씨다. 그는 조선시대 자물쇠 재현의 최고 기술자로 꼽히며 전통 자물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시대 자물쇠는 열쇠 구멍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잠금 장치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자물쇠는 현대인들도 풀지 못하는 비밀 자물쇠라 불린다. 우리 조선시대 자물쇠는 수백 가지, 아주 수백 가지도 넘을 거야, 종류가. 비밀 자물쇠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평범하게 조그맣잖아요. 조그매도 이거는 지금 돌아보면 열쇠 구멍이 없어. 이거는 아까 전에 이렇게 열쇠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뒤에 거를 갖다 살짝 이렇게 밀면은 밀려나가. 이렇게. 밀려나가면은 여기 열쇠 구멍이 나와. 이렇게. 열쇠 구멍이. 조선시대 자물쇠의 구조는 크게 자물쇠의 몸체인 자물통, 굽통과 고삐 열쇠로 구분된다. 조선시대 자물쇠 중 5단 자물쇠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단계는 몸통에 달려있는 광두정을 위로 올려 1단 잠금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삐는 뒤로 빠지게 된다. 이것이 2단이다. 하지만 윗살대가 여전히 손목창에 걸려 있어 빠지지 않는다. 1단, 2단 과정을 회전판 쪽에서 다시 보면 이때 줏대는 회전판 광두정 아래 끼워져 있다. 2단 과정과 동시에 줏대가 홈에서 빠져나가면서 회전판이 돌아가고 열쇠 구멍이 열린다. 이것이 3단이다. 4단 과정은 열쇠가 구멍으로 들어가 윗살대를 눌러주는 것이다. 고삐는 한 단계 더 뒤로 빠지지만 아직 아래 살대는 걸려있다. 이번에는 열쇠를 뒤로 빼 180도 돌려 넣어 아래 살대를 눌러주면 고삐가 완전히 빠진다. 이것이 5단 과정이다. 이제 조선 비밀 자물쇠 제작 과정을 살펴보자. 비밀 제작에 쓰일 재료는 황동, 즉 두석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해 얻는다. 구리는 녹는 온도가 1000도씨 이상이다. 구리가 녹으면 비율에 맞게 아연을 투입해서 합금하면 된다. 이렇게 황동액이 만들어지면 거푸집에 넣어 굳힌다. 쇳물이 식어 굳으면 황동 막대를 꺼낸다. 이제 황동 막대를 망치로 두드려 편다. 자물쇠 제작에 필요한 황동판의 두께는 2mm 정도. 이제 자물쇠를 제작하는데 자물통을 먼저 만든다. 아래 굽통을 둥그렇게 만다. 윗 굽통을 사각으로 접는다. 다음으로 줏대 목창을 끼운 윗 굽통과 아랫 굽통을 연결한다. 열로 가해 단단하게 형태를 고정시킨다. 자물통의 이음새를 떼어주기 위해서는 은땜이 사용되는데 은땜에서 봉사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은땜에서 사용하는 물붕사는 산화를 방지하고 땜 덩어리가 뭉쳐있지 않고 주위 금속 표면으로 흐르도록 돕는 것이다. 은땜에서 사용하는 물붕사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첫째로는 산화막 방지를 합니다. 땜을 위해서
금속판 위에다가 가열하면 산화되어서 산화막이 생겨가지고 차단이 되는데 이 붕사를 칠해줌으로 인해서 산화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땜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었을 때 붕사는 이 액체 상태의 은땜에서 표면 장력을 제거해서 땜 덩어리가 뭉쳐 있지 않고 주위의 금속 표면으로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삐의 생명은 살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대란 열쇠가 눌러지는 날개 부분. 단성을 가진 살대는 살대 받침인 살주대 부분에 끼어 연결한다. 특히 위아래 살대는 5단 비밀 자물쇠의 가장 중요한 잠금 장치. 먼저 살대를 끼우기 전 위아래 살대를 연결하고 때물에 단단히 고정시켜준다. 스프링 역할을 못하면은 이걸 단조를 잘 시켜줘야 돼.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열쇠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밑으로 움직일 거야. 딱 그냥 딱 밑으로 가라앉자. 그러니까 요게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지. 조선시대 자물쇠는 열쇠를 집어넣고 살대에 잘 맞춰서 넣어야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 한 개의 구멍이라도 열쇠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른 단계의 자물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물쇠의 형태는 배흘림 형태를 이룬다. 일직선으로 하게 되면 이 스프링 역할을 못 한다는 거지. 이따가 내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7, 8단짜리 보여줄게요. 자, 요걸 한번 올려. 호로를 요걸 갖다가 호로 한번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제 전면에서 밑으로 내려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앞으로 나오죠. 자, 2번 들어갔어. 이제 3번째 이게 돌아갔다는 얘기야. 3번째. 4번째 이제 밀면은 열쇠 구멍이 또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스프링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배열림을 준 거야. 일직선 같으면은 왔다 갔다 논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게 과학이라는 거야. 열쇠 구멍이 있어도 이게 걸려갖고 4가닥이 있는데 이게 걸려서 안 들어가는 거야.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럼 제일 큰 거, 뿌리가 제일 큰 거를 갖다가 여기다 딱 뒤에다 갖다 대. 45도를 틀어줘. 딱 내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려. 그 다음에 똑바로 직선. 그 다음에 이제 밀면은 이제 나오게 돼 있는,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거지. 조선시대 때다. 조선시대 자물쇠는 현대도 놀랄 만한 첨단 기술을 감추고 있었다. 합금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주조의 기술 또한 더 세밀해졌다. 조선시대 자물쇠 기능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숨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일까?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던 전유물에서 이제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조선 후기에 가면은 평민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고 또 왕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물쇠가 이제 변천했다고 볼 수가 있죠. 조선시대 자물쇠는 왕족부터 평민까지 두루 사용할 수 있었다. 그만큼 자물쇠는 잠금 장치로서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자물쇠가 일반화되자 자물쇠는 장석으로의 의미에 또 다른 가치가 입혀졌다. 조선시대 자물쇠는 경제권의 상징이었다. 국가는 가정경제의 척도로 곡간 자물쇠는 아녀자들에게는 권력을 의미하기도 했다. 쌀 뒤지 거기에는 꼭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그 어머님이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계속 안 주다가 마지막에 곡간 열쇠를 주는 거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고요. 그만큼 그 자물쇠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 공예품입니다. 조선시대 자물쇠는 생활 속 필수용품이 됐다. 자물쇠가 보편화되자 그 기능 또한 빠르고 복잡하게 발전했다. 조선시대 자물쇠는 잠금과 보안의 기본적인 기능에 경제권과 부의 상징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자물쇠 안에 모아두느냐는 조선시대 계층을 막론하고 소망이 됐다. 목조 가구와 목조 건축은 조선시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었다. 그만큼 장석은 조선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금속 장식이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단순하고 용도가 분명한 장석에서 후기로 갈수록 화려하고 사치품의 장석도 나오게 됐다. 장석은 기능과 사용처 등으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기능에 따른 장석은 개폐 기능용, 손잡이용, 목재 결구 보강용, 목재 보호용, 장식용 등이 있다. 목가구는 나무의 결점인 수축하고 팽창을 막기 위해서 짜임새나 이음새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장인들은 이거를 더 넘어서 더욱 완벽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금속재 장석을 고안했던 것입니다. 군수품과 진상품을 만들던 통영 12공방,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통영 12공방을 4대째 지키는 두석장이 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두석장의 명맥을 이어가는 장인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김극천 씨다. 황동과 니켈을 합금한 백동으로 장석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최고라 꼽힌다. 두석장의 쇳물을 녹이는 작업은 1년 농사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황동과 니켈이 녹아 쇳물이 만들어지면 거푸집을 준비한다. 거푸집은 쇳물을 굳히는 도구다. 백동 막대가 완성되면 쇠뭉치로 두드려 질 좋은 백동판을 만든다. 니켈하고 주소가 6대4의 비율로 혼합을 해서 쇳물을 녹여갖고 이 막대기를 만들어갖고 큰 망치 타주 망치로 뜯어들어갖고 늘어뜨려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야 돼. 한 번 두드리면 강해지기 때문에 불에 또 이어가지고 식힌 다음에 또 두드리고 이렇게 판을 0.6mm, 0.8, 1mm, 1.5mm 두께에 따라 자기 써보자 하는 판을 만들었어요. 그 판 만드는 기간이 2,000장 한 번만으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서너 번만 하면 할아버지 때 먹고 살았대. 먼저 거친 백동판을 갈아내 매끈한 백동판을 만든다. 만들고 싶은 모양의 본을 백동판에 대고 그린 다음 작두로 잘라낸다. 작두를 잘라내는 데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가구가 짜여져야만 우리가 그 가구 짠 데 가서 자르가지고 치수를 재가지고 이제 치수에 맞게끔 딱 만들어야지. 아무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 치수가 떨어지니까. 밑에 나판을 대고 장석에 구멍을 뚫는다. 실톱으로 세밀하게 모양을 잘라낸다. 오려낸 장석의 테두리를 줄로 갈아서 완만하고 부드러운 경사를 준다. 망치로 두드려 마름질을 한다. 망치질은 장석 마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김극천, 우리나라 두석장 중 한 명으로 나비 경첩에서 독보적인 장인으로 꼽힌다. 옷이나 다름없지. 사람을 치면은
아무리 난칠기 가구나 소목장이 잘 만들어졌다 해도 마지막에는 이게 들어가야만 제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게 제일 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완성된 장석을 가구에 다는데 목가구의 특성상 장석을 달 때는 목조 가구의 뒤틀림이나 수축 팽창을 계산해서 단다.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면서 장석이 들뜸없이 편편하게 가구에 붙도록 달아준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다는 장석은 바로 자물쇠. 장식과 잠금 장치의 역할 때문에 목조 가구의 얼굴이라 불린다. 목가구의 모양과 용도에 따라 장석은 손잡이, 경첩, 자물쇠가 된다. 장석이 있기에 가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식이 아닌 목가구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장석. 서랍을 열고 닫고 하면 서랍 고리가 달려도 문을 잠글려면 자물통이 달린다고. 그래야만 되고 또 가구에 또 견고함을 장석이 또 메꿔주지. 나무 사이에 악어풀을 만들어도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걸 떨어지지 말라고 간접에도 붙이고 그런. 장석에는 다양한 문양이 존재한다. 모란, 국화, 당초문 등 식물 문양이 새겨지기도 하고 박쥐, 나비, 물고기, 거북이 등 동물 모양이 새겨지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장석, 각 문양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장석에 나타난 문양은 상당히 다양해요. 그 시대의 생활 환경이나 그리고 풍습, 민족성 이런 감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석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약속된 부호처럼 각각의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리병 장석은 장수를 뜻한다. 당초문은 오랫동안 이어짐을 염원하는 것. 목조 가구의 장석을 이용해 무병장수의 의미를 담아냈다. 장석의 문양은 단순히 모양만이 아닌 선조들의 수복 강령의 의지를 담았다. 식물 문양 장석이 담은 문양의 의미는 모라는 부귀영화, 연꽃은 다산과 군자를, 국화는 높은 절개를, 당초문은 오랫동안 이어지는 인연에 대한 의미다. 동물 문양 장석에도 기복을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특히 조선시대 동물 문양 장석은 자물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수호와 자손 번창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동물 문양 장석의 의미를 살펴보면 용은 출세를, 나비는 부부 금술, 박쥐는 오복을 상징한다. 물고기는 자손 번창, 잉어는 출세, 거북이는 장수의 의미를 담아냈다. 십장생 중 하나인 이제 거북과 사슴 같은 것을 그려 넣어 가지고 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의 세계관과 그리고 인생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 문양 외에도 장석에는 글자 모양의 문양이 많이 나타나는데 글자는 산의 아이를 임신하고 싶은 열망, 학문 정진이나 뜻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문양으로 만들기도 했다. 태극 문양은 만물의 형상을 나타내 조선 후기 유행했던 문양이다. 아까 표면에 글자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부귀 다남자라고 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남자 아이를 많이 낳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목숨 숫자를 새겨서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소박했던 목조 가구는 점점 장석의 사용이 화려해지면서
부의 상징이자 혼수용품, 뇌물로도 이용될 정도로 사치품이 됐다. 두석이 초기에는 그런 꼭 기능적인 부분과 이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절제된 미의식 같은 거로 볼 수가 있는데, 후기로 가면 거기에 거의 그 부의 상징처럼 굉장히 많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치의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거는 그 목공예 품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물쇠는 장석 중 하나다. 그래서 장석과 자물쇠는 떨어져 생각하면 제 기능을 잃는다. 목가구와 장석, 자물쇠가 어우러져야 제 기능도 하고 사회적 가치도 부여받을 수 있다. 열쇠 기원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사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뭔가 소유의 개념이 싹 트면서 필연적으로 고안이 예고된 것이 이제 자물쇠, 열쇠라고 이제 봐야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갖게 되는데, 사악한 기운을 없애준다거나 또는 뭔가 좀 왕에 대한 뭐 충성심을 나타내는 뭐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장석의 얼굴 자물쇠, 국가의 핵심을 지키는 수호자에서 조선시대 백성의 희망과 부의 상징이 됐다. 두석장이 손끝에는 사회적 가치와 바람이 실렸다. 지금 이 시대의 두석장, 장석은 낯선 이름이 됐다. 보안장치가 발달하지만 아직도 완벽히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를 전통 자물쇠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속에는 그 당대의 첨단 과학기술, 그 시대 상황을 고스란히 그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현대 자물쇠는 이걸 아무리 그분들 갖다 줘도 못 열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열려. 현대 자물쇠는. 근데 이거는 그분들은 이런 걸 상상 좀 못해. 이 조선시대에 이러한 자물쇠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걸 못 열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와 과거와 이 역사는 오래된 역사지만은 이 흘러감으로 해서 이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 선조들의 이 지혜를 못 따라가는 거지. 전통은 낡은 것, 지난 과거가 아닌 우리의 거울이다. 전통 과학에서 찾은 선조들의 지혜는 현대 첨단 과학의 또 다른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다. 미래의 보안장치 기술에 복잡하고 시대를 담아냈던 전통 자물쇠의 과학이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